네, 이번 시간에는 316조의 예외, 전문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바와 같이 316조는 1항과 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16조 1항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입니다. 그래서 316조 1항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피고인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당연히 포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판례 중에서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온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하는데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특신 상태만 인정이 된다면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진술을 다시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죠. 반면에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특신 상태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시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증언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를 종래 조사자 증언의 증거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다루었던 것이죠. 아래 판결을 보고 316조 1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99도 4814호 판결인데요. 특수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이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더니 피고인 하는 말이 공소인과 함께 공장에 들어갔다가 사용할 목적으로 내가 휴대폰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라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술을 들은 사람의 전문 진술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판결 요지 보시면요, 전문 진술이나 원칙적으로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3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즉 전문 법칙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316조 1항에 따라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한해서 증거로 할 수 있고, 전문 진술은 그렇고요.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전문 증거인데요. 왜냐하면 전문 진술도 전문 증거고 이걸 기재한 조서도 전문 증거니까요.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전문 증거인데, 판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전문 증거 중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한해서 유일하게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 요건, 즉 그것이 316조 1항이냐 2항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플러스 조서의 증거 능력 312조 4항의 진술 조서라면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판시사항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312조 내지 314조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면 물론, 즉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갖춘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서요. 자,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에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조서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 자백에 대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즉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312조 4항의 진술조서니까요.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316조 1항일까요? 2항일까요? 피고인의 진술이니까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 인정된다는 제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판결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의 설명을 참조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요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316조 1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16조 2항으로 넘어오시면 이거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또 다른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문을 읽어보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뭐뭐라고 듣고서 얘기하는 것인 때에는 이 원래 진술자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원진술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314조처럼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신 상태가 인정이 되어야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결국 증거 능력 인정 요건이 314조하고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314조처럼 필요성 요건과 특신 상태 요건을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두 번째 피고인 아닌 자에는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범도 들어간다. 공범으로부터 누군가가 얘기를 들었다면 그 공범이 나와서 얘기해 주면 되니까요. 역시 316조 2항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 바로 아래 나오죠.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범과 공동피고인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간통사건이라서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이 법리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이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얘기하는 경우 원 진술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하나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죠? 피고인 아닌 타인에는 공범이나 공동피고인 다 포함된다. 안 그러면 그렇죠? 그 공범이나 공동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2011도 7173호 판결도 그와 같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6조 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에는 그렇죠?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3학년 때 가서 기록형 시험을 변호사 시험에서 기록형을 보게 되는데 그 기록형 시험에서 이 법리가 잘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범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제3자가 듣고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그 공범이 바로 316조 2항의 타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형태로 기록형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008년에 선고된 2008도 6985 판결을 보시면요. 역시 형사소송법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정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아닌 타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나요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한편 1항에 따르면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경찰관,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이 되지요. 따라서 조사자의 증언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역시 증거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죠. 316조 2항에 의하면 이렇다. 그래서 이 2001도 3997호 판결에서는 판시상 2항에 보시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형사항소심이 속심 겸 사호심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상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조만간 배울 텐데요. 속심과 사호심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 진술자가 1심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심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항소심에 안 나왔다 그래서 316조 2항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례도 주의 있게 봐 놓으셔야 되겠죠. 다음은 제9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연습 문제로 거기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실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연습 문제로서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진술에 대해서 피고인의 전문 진술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1항과 2항에서는 316조 1항 그리고 316조 2항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정이라고 이걸 칩시다. 여기 법대가 있고 증인석에 나온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자고요. 일단 그 사람의 진술이 작아졌네요. 이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경우고 316조 2항에는 공범이나 공동피고인 다 포함이 된다 그랬죠. 공동피고인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고인으로서 갑과 을이 이렇게 출석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갑에 대한 관계에서 증인 W가 을로부터 들은 얘기를 법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원 진술자인 을이 그렇죠? 법정에서 출석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갑에 대해서 그런 전문 진술은 증거를 할 수 없다는 게 30조 2항의 얘기였고요. 지금 보려고 하는 피고인의 전문 진술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하는 얘기가 그죠? 갑이나 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내용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없는 거죠. 피고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지금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와 이익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불이익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반대 신문권을 포기한 거니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는 316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원 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또 특신 상태를 요건을 하지 않은 견해가 있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항은 1번과 같은 견해는 2번과 같은 견해는 그런 구별 없이 아예 310조 2항을 유추 적용하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판례 입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는 책에서는 피고인의 전문 진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연습 문제가 나왔죠. 제전문 증거까지 살펴보려면 제전문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316조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잠시 제전문 증거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지 시간이 되는지를 잠깐 확인을 하고서 미리 확인했어야 되는데 제가 잠깐 깜빡해서 했습니다. 제전문 증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연습 문제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고 제전문 증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증거 속에 전문 증거 속에 전문 증거 속에 다시 전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전문 증거 속에 전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조서 속에 전문 증거인 조서 속에 전문 진술이 들어있는 경우를 아까 예로 들었죠. 대법원 판례는 제전문 증거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요. 동의한 경우만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문 조서의 증거 능력과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모두 갖추었을 때, 즉 312조, 313조의 증거 능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316조 1항이나 2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라는 것을 아까 확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하고의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개념부터 살펴보면 재전문 증거라는 것은 전문 진술을 다시 전문하여 전문 진술이나 전문서류 형태로 제출되는 증거를 말하는데요. 즉 전문 증거 속에 다시 전문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을 재전문 진술과 재전문 서류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강도죄에서 목격자 A가 갑한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아 나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갑이 들었다라고 진술조서에 기재가 돼 있으면 그 조서에서 목격자 A의 진술 기재 부분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판례가 앞서 이미 살펴본 판례가 반복돼서 나오겠습니다. 판례 내용이요. 2000도 159 판결에 보시면 이 판결을 이해하시면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 이해하게 되는데요. 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문 진술은 316조로 가겠죠.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 같은 경우는 310조 전문법칙 규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전문 진술을 기재한 전문 진술은요. 일단 전문 진술은 앞서 공부한 316조 1항과 2항에 따라서 증거 능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여기서 재전문 진술이 기재된 재전문으로 건너간 게 아니고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312조 또는 314조 규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물론 31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한해서 대법원은 전문 조서의 증거 능력과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316조에 의해서 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하나의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재전문 진술 앞에 제가 1항에서 지워버렸는데요. 이게 아마 오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전문 진술에 대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거든요. 이 재자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는데요. 피해자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미성년자에 유한데 이 아이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을 엄마에게 얘기를 해서 그 엄마가 얘기하는 게 피해자의 진술은 바로 직접 증거, 본래 증거가 되는데 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는 엄마는 그렇죠? 피해자의 얘기를 전하는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피해자의 엄마에 대해서 진술 조서를 받으면 그 전문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기 때문에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내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사안이 되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전문 진술의 증거 능력과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한 재전문 증거 중에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 입장을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명력의 문제는 둘째로 하고요. 전문 증거의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판례를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결국 전문 진술이나 이번엔 재전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전문은 아예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전문 진술이 나오는 순간 동의가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앞서 나온 판례 내용과 같습니다. 2항에 보시면 단순한 전문 진술에 대해서 31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지요. 재전문 진술이나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증거가 재전문 진술인지 전문 진술인지를 잘 확인을 해서 재전문 진술은 동의가 없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전문 진술이 뭘 얘기하는지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게 되고요. 역시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 2012도 725 판결도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재전문 증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재전문 진술 등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한 판례 법리,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판례 법리가 그대로 활용이 되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판례를 꼭 읽어보시라고 한 얘기는 그 판례를 이해하면 다른 부분들이 다른 판결들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다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지금 보는 판례에서는 진술거부권 얘기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봤던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한 증거 능력도 복습이 가능한 내용이고요. 사망에 가시면 전에 들은 부분, 이 전문 증거가 법정 진술로 재전문 진술이 되거나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형태로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같이 보시면 재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시 연습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안에 227페이지로 되어 있는 연습 문제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사건인데 특히 지문 2와 관련해서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서는 315조 2호 3호에 보험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한 의뢰 회신문이 거기에 될 수도 있는지도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학습에 맡기기로 하고요. 로마자 2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전문 증거의 예외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311조부터 해서 지금 막 마친 316조에 이어서 재전문 증거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문 증거의 예외에 대한 강의가 얼추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 시간에 읽어보라고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채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전문 증거의 관련 문제로서 문자 정보 저장 매체나 영상 녹화 부분, 사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거의 다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수업 시간에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그 전반적인 개요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예습도 한꺼번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증거의 예외 규정이 형사소송법 2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 계기로 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5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을 일요일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 법칙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